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보험보장연구소와 소통하는 금융연구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 고정 소장입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고요.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고객 자산 관리를 해드리고 있으면서 FC 분들이나 이제 자산 관리 하시는 분들과 같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같이 스터디를 하고 있는 분들과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러한 내용을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2년 전에 이미 세계 경제가 좀 어렵다고 할 때 특히 대한민국 기억하시죠? 삼성의 노트 폭발이라든가 트럼프의 당선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그 탄핵이라든가 이런 걸로 2016년, 17년 지속적으로 경제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당시에도 나홀로 성장했던 게 바로 베트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베트남 시장을 공부를 해서 고객분들한테 자산의 포트폴리오 또 변액보험의 펀드 변경 같은 거를 권유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또 베트남이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핫한데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에 과연 투자해도 될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드린 이야기는 경제 전문가분들 그리고 신문 그리고 다양한 기사들 라디오에서 들었던 이러한 이야기들을 저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만 활용을 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어떠한 책임도 제가 지지는 않습니다. 일단 다음 같은 단어들을 요즘 많이 볼 수 있거든요. NCPC, LC 바로 베트남을 이르는 말입니다. 네, 넥스트 차이나, 포스트 차이나, 리틀 차이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연 베트남이 제2의 중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왜 중국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에 사실 중국은 우리도 굉장히 폄하했던 나라고요. 짱깨 또는 짝퉁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나라였죠. 물론 짝퉁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근데 이러한 이제 중국이 G2로 성장을 해서 지금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일 정도로 경제 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특허 부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을 앞섰고요. 거기에다가 세계 1등을 하는 어떤 기술들이 한국은 이미 뛰어넘었고요. 굉장히 경제대국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의 이면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를 꼽자면 결국은 세계의 공장 역할을 중국이 해왔다는 거죠. 그럼 과연 중국이 어떻게 해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할 수 있었던가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꼽아보면 첫 번째가 이제 값싼 노동력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많은 인구, 그리고 세 번째가 지리적 위치 이러한 것들이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그러한 역할을 해줬다라고 봅니다. 결국 그 당시에 미국 인건비의 10분의 1, 크게는 100분의 1 정도의 값싼 인건비가 결국은 세계에 있는 공장들 중국으로 모여들게 했고요. 중국으로 모여드는 공장들은 당연히 많은 노동력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경제 선순환 구조, 결국은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고용을 생성해내는 그런 역할을 해줘서 당연히 경제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경제 규모를 가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나라로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미중 무역 전쟁은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너무나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결국 게임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지금 G2로 성장한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럼 과연 베트남이 지금 중국을 대신할 수 있을까? 왜 중국을 대신해야 되는가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중국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있던 공장들이 다시 자고로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이 된 거죠. 특히 이제 금융위기 걷고 중국도 이제 최저임금제 도입이 되면서 이러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제가 기억하는 회사 중에 하나는 바로 바비 인형을 만드는 회사인데 중국의 높은 인건비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자국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트남은 과연 가능할까요? 첫째, 인건비 부분을 보게 되면은 제조업 기준으로 지금 중국의 인건비가 8,702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그거의 44% 수준인 3,855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값싼 노동력을 제공을 한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두 번째 뭐냐면은 1억 명에 가까운 젊은 인구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약 9,457만 명이 되는 인구, 그 중에 70%가 생산 가능 인구고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중위 연령이 37세인데 베트남은 29세밖에 되지 않는 젊은 나라입니다. 예. 그리고 지리적 위치도 굉장히 이제 중국과 같은 어떤 그러한 위치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천연가스 등을 비롯한 천연자원도 풍부하다라는 걸 보면 제조업 기반을 다지는 데는 충분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베트남은 1000년 동안 중국 지배를 당했고 900년 역사의 독립 역사를 갖고 있고요. 80년 동안 프랑스의 식민지 생활을 했고 30년 동안 독립전쟁을 한 나라입니다. 예, 우리나라 매우 흡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교 문화를 갖고 있고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사적인 경험들이 그들을 뭐 우리나라 사람들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면성실하고 손재주가 좋고 그리고 굉장히 교육열이 강한 그러한 국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제조업의 기반을 다진 데는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중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충분히 그러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죠. 과연 지금 뭐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뭐 고령화 저성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세계 국가들이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인데, 그럼 과연 그 돌리는 눈의 초점이 베트남이 될 수 있는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이제 현재 가장 큰 경제 문제를 꼽자면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입니다. 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죠. 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거는 뭐 신흥국들한테는 모두 다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요. 대한민국에도 그렇고요. 물론 최근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가 동등해지고 금리 격차가 되레 이제 역전이 되는 그러한 현상에서 실제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갔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프리미엄 때문에 대래 더 많은 돈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달러가 귀해지면서 프리미엄이 붙어서 그런데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여기에 상호저축은행이 있고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에 저축을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리스크는 국민은행에 비해서 높지만 높은 이자를 주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 저축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은행이 더 높은 이자를 준다면 당연히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자금들은 빠져나가는 것이 당연히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결과적으로 신흥국들한테는 다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이 여기에서는 어떠한 좀 좋은 조건을 갖고 있나? 베트남은 외국인 채권 투자 비중이 작은 나라고요. 신흥국들 중에서. 그리고 주식시장도 한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신흥국들 중에서는 그 비중이 낮은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늘 30에 한 35% 정도의 외국인 투자 비중을 주식시장이 차지하고 있고 주요 주식 비중 거의 50%에 가깝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인데, 베트남은 이런 면에서는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는 좀 덜 위험하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 결국은 트럼프가 펼치고 있는 지금 정책이 다 보호무역주의 정책 아닙니까? 이러한 미중 무역 전쟁,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세계 교역 자체를 당연히 짜고 시킨다라는 거죠. 굉장히 위축시킵니다. 결국은 세계 교육이 위축이 되면은 신흥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유도형 국가들은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국이 소비 시장을 잃는다면, 가격 경쟁에 돌입되게 된다면 더 큰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이러한 미중 무역 전쟁에
그 안에서 뭐라 그럴까 이제 반사익을 얻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 전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기업들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인건비를 줄이는 건데 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곳이 바로 베트남이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중소기업 사장들한테 어디로 갈 거냐 그러면 그 1순위가 베트남 시장이라고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삼성 공장, 뭐 LG를 비롯해서 세 개의 공장들이 지금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벌써 이러한 현상에 대한 현상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은 베트남에는 반사익을 주는 좋은 효과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의 큰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베트남이 그러한 좀 장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당연히 아시다시피 환율입니다. 네. 우리 브라질 채권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높은 채권 이자율임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하락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큰 손실로 이어졌었습니다. 최근에 터키 채권 금리가 18%입니다. 한국에 뭐 저축하는 것보다 거의 10배 가까운 이자를 주고 있죠. 그런데 올해 터키의 환율은 20%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8% 채권 이자를 받는데 벌써 환율이 20% 하락했으면 이것만으로도 그냥 단순하게 2% 벌써 손실이 발생했다는 거. 그래서 외국 투자는 해외 투자는 그 환율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베트남의 환율이요 과거 10년 동안 거의 40% 절하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베트남이 2016년, 17년부터 어떤 정책을 피고 있냐면요. 그 외국인 투자 한도가 49%로 제한이 돼 있었었는데 이걸 100%로 넓히면서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 우리 정부가 했었던 것처럼 뭐 KT나 한전 이러한 공기업들을 상장시키는 거. 우리나라 1990년도에 다 아시다시피 OECD에 가입하면서 이제 시장을 개방을 하면서 외국 자금 엄청나게 받아들였었죠. 뭐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값싼 외국돈을 엄청나게 갖다 쓰면서 뭐 이제 사업을 국내 사업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까지 엄청나게 확장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결과적으로 IMF로 이어졌었습니다. 뭐 한보철강 같은 회사가 1,000억 원 미만의 자본금 갖고 5조 원짜리 제초소 건립하면서 망가지고 부도 나고 산미기아 진로 연쇄 부도 나고 하면서 IMF 맞고 막 그랬는데 무튼 현재 외국인 자금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FDI라고 해서 외국인 직접 투자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도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인 자금들 달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환율이 40%까지 절하가 돼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제 그 환율이 지금 절하됐기 때문에 앞으로 절상될 거라고 무조건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현재 이렇게 많은 자금들이 들어와서 환율이 절하됐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를 좀 찾아갈 거다 해서 안정적으로 갈 거다 또는 절상될 거다라는 게 일반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달러 페그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에 고정된 환율을 환율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개발을 할 때 뭐 중국도 그랬듯이 고정 환율 제도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달러에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환율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환율 부분에서는 베트남은 조금 더 이점을 갖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 또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10년 전에 우리가 베트남 투자 엄청나게 성행했다가 사실 굉장히 큰 손실을 봤었죠. 그 당시와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10년 전에 대한민국이 그 베트남 시장에 투자할 때는 베트남 시장의 주식 규모가 고작 4조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투자금이 거의 4천억에서 6천억 정도의 규모로
엄청나게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뭐 우리나라 투자 자금이 주식장에 그 밸류에이션 올려놨다가 빠지면서 결국은 큰 손실로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베트남의 정책 자체가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개인 투자 주식장을 차지하고 있는 80%나 되는 개인 투자 비중에서 지속적으로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베트남 주식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118조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투자 비중은 1%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뭐 최근 신문 기사를 보면요, 베트남 관련해서 검색을 하시면 뭐 우리나라의 웬만한 증권사나 이 투자 회사들이 베트남으로 계속적으로 진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들이 몰리고 있는 거죠. 뭔가 그쪽에 자금 흐름이 형성이 되면 값어치는 올라갈 거다. 그것이 바로 자본시장, 금융시장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과거 10년 전 대한민국이 겪었을 때랑은 분명히 다른 자본시장을 베트남이 갖추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GDP 100%에 육박했는데 베트남은 30에서 40% 사이의 수준밖에 아직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과거와는 매우 큰 차이로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다. 거시적인 경제가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외환보유고인데요. 그 당시에 베트남의 외환보유고는 100억 불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600억 불 규모를 채워놓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그러니까는 IMF, 그러니까는 세계통화기금에서 권장하는 게 뭐냐면 수입 결제 대금의 12주치를 갖고 있으면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베트남의 지금 그 규모는 465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465억 불 대비해 이 정도 갖추고 있으면 안전한데 600억 정도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환보유고 측면에서도 그 예전과 같은 위험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10년 전 베트남 시장과는 좀 다르다. 특히 뭐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공영기업을 이제 상장시키는 500대 공영기업을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공영기업을 상장시키는 그러한 로드맵을 작성을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과거에 엄청나게 올려놓은 것처럼 베트남 주식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1980년대 중반에 세계 경제가 3조 현상을 통해서 엄청나게 활성화를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전두환 정부가 들어섰었을 때인데, 이런 호재를 잇고 우리나라가 그때 주식시장이 무려 7배 성장하는 그런 1989년도 3월에 역사상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넘어섰던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보면은 우리나라에 국민주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국민주제도가 뭐냐면 그때 뭐 포항제철이나 한전에 주식을 이제 상장시키면서 미리 서민들한테 이제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국민주제도라는 걸 실시했었는데, 그 당시에 85년도, 6년도에 주식 투자자가 77만 명이었는데요. 89년도 이제 그때 말에는 거의 1900만 명까지 늘어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도로 주식 투자자가 늘어났던 거. 너도 나도 주식 투자했었던 때고, 그때 우리나라의 주식 거래 대금이 20배 늘어나면서 주식장이 7배 성장을 했던 계기거든요. 물론 지금 베트남 주식장은 2007년도 3월에 1170포인트가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00포인트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과열된 거 아니냐라는 그 견해를 가질 수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보면 충분히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해외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뭐 해외 비과세 펀드 이런 거에 가입하지 않은 이상은 현재 해외 펀드 투자는 배당 소득세에 대한 세금도 내야 되고요. 그리고 금융종합소득과세 2천만 이상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금 부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뭐 ETF 투자도 할 수 있고 펀드 투자도 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뭐 환해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건 이제 전문가분들한테 이제 그 같이 상담을 좀 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정치 외교적인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대중 수출 비중이 1위 아닙니까? 24에서 25%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은 결국은 좋지 않았던 현상, 결국은 사드를 통한 경제 보복을 통해서 매우 험한 그 고생을 우리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베트남에 너무 집중을 하면 이러한 경제 보복을 당할 때, 뭐 우리가 베트남 하면 얘기하는 것들이 과거에 이제 베트남 정쟁에 참전했던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경제 보복을 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제 전문가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다른 견해인데, 베트남 굉장히 실리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있는 나라인데, 굉장히 개혁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고 있는 나라고, 부패 척결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공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베트남은 과거 사드 같은 경제 보복보다는 결국 그러한 경제 보복이 자국에도 좋지 않은 그러한 효과를 분명히 주기 때문에 베트남은 그러한 면에서도 조금은 과거 사드와는 다른 양상을 펼치지 않을까,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베트남 투자는 일단 제2의 중국, 세계 공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값싼 노동력, 많은 인구, 젊은 인구, 그리고 근면성실한 어떤 고용력 강한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제조업 기반이 될 수 있다. 지리적 위치와 천연자원들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해보면 제2의 공격력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세계 무역 전쟁, 그리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같은 이제 이러한 악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신흥국으로서는 좀 더 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나라다라고 할 수 있고, 환율에 대해서도 매우 절하가 돼 있고 달러 페그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효과를 대래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환율에 대한 환차익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베트남 시장에 집중을 하다 보면 대한민국도 과거 경험했던 사드와 같은 경제 보복에 대해서 좀 더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덜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베트남 투자를 개인적으로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늘 신흥국 투자에 대해서는 직접 투자라든가 또는 그 몰빵 투자는 권유드리지 않고요. 적립식 투자를 통해서 권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장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철저하게 좀 인플레이션 자산이다 보니까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 더 성장을 하는데, 중간에 이런 굴곡들이 신흥국들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산이 디플레이션이 되게 되면, 경제가 안 좋아서 자산이 디플레이션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떠한 위험성이 있냐면 펀드를 중간에 환매하고, 내가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뭐 주식도 환매하고 이러한 어려움에 겪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시간을 두고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제가 공부하고 이 정리한 내용들은 사실 대부분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렇게 정리해 주신 내용이에요. 아무래도 애널리스트 분들의 정리 내용을 보면 당연히 다스타트 증권사의 레포트가 99.8%가 매수하라는 레포트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라라는 그런 레포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내용들을 정리하고 예전에 이제 공부했을 때 이 부분을 좀 감안하면서 지금 정리를 한 건데, 아무래도 저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권유하는 쪽으로 지금 쏠려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 책임을 지지는 않으니까 다 아시다시피 갖고 계신 어떠한 이제 제 정보를 이용을 해서 투자 권유나 또는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